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일우입니다. 새해 첫 방송입니다. 스트레이트는 한국 사회가 마주한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숙제를 첫 방송 주제로 골랐습니다. 바로 코로나19와 불평등입니다. 김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불평등, 상당히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주제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양극화가 훨씬 더 전면적이고 속도도 빠르다는 점입니다. 소득과 자산 이런 분야는 물론이고요. 교육을 포함해서 삶 전체에서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건 이 한쪽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또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더 큰 돈을 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부자들에게는 코로나19 위기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 먼저 그 코로나19 위기에서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지 그 얘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명품 매장. 평일 오전인데도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명품 시계 매장은 예약이 꽉 찼습니다. 2시간 넘게 기다려야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현재 2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15팀이 있습니다. 15팀이 2시간 정도? 네. 이런 현상은 슈퍼카 판매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대에 3억 원이 넘는 슈퍼카의 대명사 람보르기니. 1년 전보다 75% 더 많이 팔렸습니다. 역시 3억 원이 넘는 벤틀리는 130%, 즉 2배 넘게 더 많이 팔렸습니다. 1억 원이 넘는 포르쉐의 판매량도 85%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소비 지출은 줄어들었는데 유독 초고가 명품 시장은 화랑입니다. 왜 그럴까?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3월 1,400대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1년도 안 돼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실물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상한 현상. 누가 돈을 벌었을까? 수백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이른바 슈퍼개미 배진환 씨. 그에게 코로나19 사태 이후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배 씨는 자기가 투자한 한 기업의 주식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3월에 1,400원이던 주가는 연말에 7배가 올라 거의 10,000원이 됐습니다. 주식 일부를 팔아 이 종목 하나에서만 15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전체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100% 정도가 그러면 증가, 2배가 늘었다는 말씀이세요? 코로나 전, 그렇게 예를 들면 1월달, 올 1월달부터 좀 그런 것 같아요. 1월달부터. 회사기 전에 한 200% 수익이 났고요. 진짜 그렇게 많이 벌었을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 씨는 잠시 망설이다 여러 개의 주식 계좌 가운데 하나만 살짝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해 1월 96억 원이었던 이 계좌는 연말에 190억 원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정말 2배가 돼 있었습니다. 계좌 하나에서 번 돈만 100억 원. 그럼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액은 얼마일까? 배 씨는 정확한 액수를 밝히는 건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큰 돈을 번 건 시중에 풀린 엄청난 돈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돈의 힘이죠. 돈의 힘인데 돈을 한국에서 많이 찍어대고 금리도 많이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면 돈이라는 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 10,000원짜리 하나를 갖다 지금 10,000원짜리 2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이렇게 넘쳐날 때는 돈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그 금리 은행에 넣어놔봐야 제로 금리잖아요. 거의 1%, 2% 많이 받아요. 2% 받는데 그래서 그걸 들고 있으면 돈이 계속 까지죠. 위기는 언제나 부자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배 씨는 이미 IMF 외환위기 때 경험했습니다. 그때 나라가 망한다는 기사들이 막
많이 나왔어요. 그때 돈이 그때 뭐 한 500만 원 모여진 게 있어서 처음 그 당시에 주식도 잘 모르면서 주문을 넣고 했던 게 그 당시에 한 6개월 만에 한 10배가 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같을 때도 남들이 다 버릴 때, 남들이 위기일 때 제 같은 경우에는 더 샀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더 좋아졌고요. 시중에 풀린 돈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20년 1년 동안 서울 강남의 빌딩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아파트로 규제가 집중되자 이번에는 돈이 빌딩으로 몰린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 최서원 씨가 갖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 최 씨는 2년 전 감옥 안에서 이 건물을 126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가 중개업체에 확인해보니 이 건물이 지난해 10월 23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신사동의 또 다른 건물. 2007년 5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작년 3월 25억 원, 그리고 5월에는 3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달 만에 5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논현동의 또 다른 건물. 2016년 17억 원에 거래됐는데 작년 6월 31억 원에 팔렸습니다.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작년에 16.4% 늘었습니다. 돈은 특히 강남 3구로 몰렸습니다. 거래액의 43%가 강남 3구 빌딩이었습니다. 강남 지역의 건물들은 매물로 나오자마자 돈뭉치를 들고 와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나 먼저 가계약금 보낼 테니까 나 그 물건 좀 잡아주세요. 내가 살게요. 라고 하듯이 건물 쪽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매물 품귀 현상이라는 게 너무 심각하고 또 갖고 있는 분들이 팔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익이 실현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초저금리 시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만 해도 1.25%였지만 5월에 0.5%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시중 통화량은 작년 말 기준 19조 3천억 달러로 연초보다 20%가 늘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보다는 증가량이 작지만 작년 10월 기준 3,150조 원으로 1년 만에 9.7% 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돈은 부자들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남 얘기일 뿐입니다. 저금리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가지고 있는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분들이 이제 더 그 저금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투자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생계까지 어려워지니까 그런 어떤 자산 시장에 투자할 여력은 없는 거죠. 자산 가격의 폭등은 상대적 박탈감을 키웁니다. 벼락거지.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말입니다. 결혼을 2달 앞둔 30대 중반의 공무원. 집을 사지 못했습니다. 전세도 간신히 구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일반 월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십몇 년이 걸려서 이게 모아야 될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으로도 그래도 딱 보면은 좋아 보이는 아파트 뭐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겠구나 이런 뭐 생각도 많이 들었죠. 실망하고 좀 좌절감이 좀 많이 나는 저기서라도 살 수가 있을까 평생 동안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노동소득이 자산 가격의 상승, 즉 불로소득을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 21세기 자본을 쓴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이런 현실을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피케티 지수입니다. 한국의 피케티 지수는 최근 5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해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에는 피케티 지수가 더 급등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이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들의 재산을 더 불려준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제가 안 좋다는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초고가품이나 슈퍼카 시장은 더 화랑이라니까 야 이거 완전히 뭐 딴 세상 얘기 같네요. 네, 부자들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자산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뭐 남 얘기지만 좀 부러운 느낌도 있고요. 예. 주식도 부동산도 사상 최고치인데 그러면서 빈부격차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누군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더 큰 돈을 벌고 있지만 문제는 반대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던 중간 계층마저도 그 빈곤층으로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김밥집. 김지원 씨는 부모님이 하는 김밥집에서 일합니다. 음식을 포장하고 배달까지 합니다. 배달 가요. 지원 씨는 원래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도급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승객들이 비행기에 타기 직전 신분증을 확인하고 탑승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1년 차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김 씨는 무급 휴직을 당했습니다. 회사는 휴직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업무 매뉴얼을 통째로 손으로 베껴 쓰라는 벌칙성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인천 출발해서 뭐 해외 도착지 공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국 요건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너네 이거 손글씨로 써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 이거 손글씨로 쓴다고 무슨 도움이 되냐고 저희 직원이 이제 따졌나 봐요. 그랬더니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내가 알아서 판단한다. 회사가 10%만 부담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임금의 70%까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 10% 부담도 거부했습니다. 10%든 5%든 본인들은 돈이 없다. 그런 거죠. 결코 이게 희망 무급 휴직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내놓은 방안은 권고사직 기간을 줄 테니까 이때 퇴사를 해라. 한때는 안정적이던 직장인들이 순식간에 실직자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노동자 6만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퇴직하거나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항공업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는 1년 전보다 11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임금 노동자 수가 줄어든 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와중에도 시간제나 파견, 용역 같은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악화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남성 실업자는 1년 전보다 6천 명 늘어났지만 여성 실업자는 1년 전보다 9만 6천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15년간 영업하던 샤브샤브 식당. 성탄절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접었습니다. 그거 밖으로 다 빼줘. 동네 사람들 가져갈 사람 다 거기 두개.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임대료 800만 원, 관리비, 직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출근하니까 2월달 초에 잡혀있는 단체 예약들이 다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예약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나아지겠지.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이 위기를 극복해 볼까? 잠을 편안하게 한번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집기들은 헐값에 넘겨야 합니다. 요즘 폐업하는 식당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기 오셔가지고 좀 보시라고 했더니 가져갈 게 없다고. 이미
집기류들이 창고에 쌓일 대로 쌓여 있고 지금 쏟아져 나오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주방에 들어있는 거 뭐 작년에 그 새로 샀던 육설기나 뭐 숙성고 그다음에 그런 거 외에는 이 전체 집기를 200만 원 주겠대요. 서울 통인동 커피공방. 석 달 전 스트레이트가 임대료 문제로 찾아갔던 그 가게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장님이었지만 지금은 파산 위기입니다. 가뜩이나 임대료가 밀려 쫓겨날 처진데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까지 덮쳤습니다. 진짜 임대료가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거든요. 임대료가.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한 간단한 개인적인 정의는 그냥 숨만 쉬어도 저희는 돈이 나가요. 예, 그게. 근데 지금처럼 숨조차 쉬기 힘든 이 위기가 됐을 때 임대료가 정말 무섭다는 걸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주겠다고 한 지원금은 고작 200만 원입니다. 적극적인 고통 분담이 있는가라는 사실 질문이 들어요. 이게. 근데 누군가는 어느 업종은 재수가 없으면 나라에서 니네는 영업하면 안 돼라고 하면은 죽는 게 돼버렸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왜 저희만 이럽니까? 저기도 못하게 해주세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먹고 살만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파산하거나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분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의 방역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잠시 뒤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정도면 정부와 우리 사회가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지원금 200만 원이요? 아니 그걸로 대체 뭘 하겠습니까? 한 달 임대료도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불평등이 사회 곳곳에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문제지만 아이들도 걱정이에요. 그러게요. 학교가 사실상 문을 닫은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학교 못 가고 집에만 갇혀있는 아이들 참 안쓰럽습니다. 네, 그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공교육이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